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의 김정인입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 통합 관리에 대한 부분들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중 세미나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탄소 중립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영국에서도 COP26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국가들의 탄소 중립은 어떤지, 또 산업들은 어떤지, 그리고 한국의 지금 발표도 했지만 준비는 어떤지,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IPCC가 6차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별 보고서까지 포함하면 7번에 걸쳐서 지구 온난화의 현황, 과학적인 현황을 얘기를 했는데, 6차 보고서에서는 조금 놀라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 그 이전에 지구의 온도가 1.5도씨가 도달할 예상 시점을 2030년에서 2052년으로 예상했는데 틀렸다. 21년에서 2040년 사이에 1.5도씨가 도달할 것 같다. 12년이 앞당겨진 거죠. 그만큼 지구의 온도가 빨리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결과 해수면에 대한 상승 속도가 20세기 대비 3배나 빨리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해수면보다 낮은 도시들, 대표적으로 뉴욕 같은데, 코펜하겐 같은데, 이런 데는 아주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가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는 탄소가 없는 사회로 가야 되겠다. 즉 제로 탄소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제출을 하고 2050년까지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액션 계획들을 설립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이나 일본, 유럽 같은데, 대표적으로 유럽은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을 달성할 건지에 대한 법안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 법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탄소 국경 조정세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즉 A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 배출한 거에 비례해서 탄소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철강, 석유화학 회사들, 자동차 회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럽은 이와 같은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그린 딜이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를 했고, 2030년까지 55%를 감축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준 연도가 90년도 대비 55%라는 겁니다. 미국은 청정 에너지와 저탄소 인프라에 약 2조 달러를 지원하겠다. 그리고 자동차의 탄소 배출을 아주 강하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캐나다도 10개의 핵심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효율, 청정 전력 생산, 저탄소 연료 개발 등등입니다. 이것은 지금 앞서서 발표하신 중국 관계자분들의 내용에도 곳곳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한 문제,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제 강화가 되는데요. 203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등등의 확대를 50%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시장을 전국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생태산업부 오늘 말씀하셨죠. 그분이 벌써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2조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린 금융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 가겠다. 그래서 1,000억 달러의 규모의 기금을 가지고 가면서 민간 부분의 투자가 약 7,840억 달러 정도 돼서 거의 한 9천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는 녹색은행을 만들어서 가겠다. 그러면서 이 녹색은행은 재생에너지라든지 건물, 전력망, 그다음에 산림, 그리고 기후에 민감한 인프라 시설 등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바마 정부 때 녹색 금융을 만드는 전문 컨설팅 회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CGC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주정부, 시, 심지어 뭐 아프리카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녹색 금융을 좀 만들어라 라고 하는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어서 꽤 많은 성과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국은 아주 적극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14.5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과학기술연구기금에 대한 설립이라든지 기초연구 투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비중을 장기적으로 70에서 80%, 아까도 나왔죠. 벌써 9%에서 거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엄청난 투자와 기술 개발들이 이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또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산업을 하려면, 기술 개발을 하려면 투자액이 필요하니까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2050년까지 130조 달러가 필요할 거라고 얘기도 했고, 유럽은 2030년까지 매년 1,000억 유로의 투자가 필요할 거다. 또 앞으로 40년간은 민간과 공공 부분의 투자를 합치면 유럽 GDP의 1.5% 정도 될 거다. 많은 규모죠. 결국에 사업의 기회가 여기에서도 사실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켄지에 따르면 앞으로 탄소 시장, 배출권 거래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많이 돼서 특히 자발적 탄소 시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비드-19 때문에 17개 국가가 경제회복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 중에 약 30% 정도 되는 돈이 환경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액수가 3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중에 특히 배터리, 수소, 그다음에 철도, 해상, 항공 부분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연료 전환 같은 거를 추진하면서 순환 경제로 가겠다. 그래서 대체 자원이라든지 소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생산과 소비, 재사용 전 과정에 있어서의 아주 효과적인 대체 자원이나 재활용들을 극대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순환 공급망을 갖추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정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국외 기업들도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9년에 탄소 처리 기술 개발을 위해서 1조 2,300억 원의 기후 혁신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월마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조그만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을 공급을 하니까 그 조그만 협력사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칭 기가톤 PPA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PPA는 이제 계약을 사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내가 개발할 테니 이 개발해 놓고 나면 계약을 통해서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외국의 산업체들, 저희들이 이제 탄소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산업체가 철강 산업, 석유 산업, 그다음에 정유, 석유 화학 산업인데 석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이미 석유 천연가스 기후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구성을 해서 대표적인 예가 쉘은 2020년 4월에 모든 제품의 탄소 배출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바스프는 2030년까지 생산 관련되어 있는 배출량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탄소를 만들겠다. 그 현상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겠다. 그 다음에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순환 경제를 달성하겠다. 철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철강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더 기후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재미있는 것은 덴마크의 세계 최대 해상 풍력 발전 회사가 또 호주의 건설사인 레이턴이 영국의 부동산 회사인 그로브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제로 스틸을만 자기네들이 공급받아서 건설하고 풍력 발전을 만들겠다. 또 세계 최대 철강 기업인 아세로미탈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잘 알려져 있는 스웨덴의 싹 자동차 회사로만 알고 계신데 철강 쪽에서 나타나는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것들을 몇 년 전서부터 연구 개발을 아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철강사, 그다음에 전력회사, 그리고 자동차 회사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다. 석유화학회사는요. 유럽의 석유화학회사가 많은데 벌써 가장 좋은 사인을 보여줬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90년대서부터 2017년에 실제 데이터입니다. 매출은 85% 정도가 늘어났지만 온실가스 감축량은 60%가 줄었습니다. 이거는 아까 중국의 생태환경부에 계신 선생님이 GDP는 올라가는데 오염도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은 늘고 오염은 준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가장 전통적으로 탈동조하다라고 하는데 점점 간격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도전으로만 보지 마라. 아주 새로운 기회고 환경과 경제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몇십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유럽의 석유화학회사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최근에 2030년까지 40%, 2050년에는 100%를 달성하겠다라고 해서 영국에서 대통령께서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제 2018년 기준으로 약 7억 톤 정도 되는 것을 이제 2040년, 30년에 4억 톤 정도로 줄여야 되는 도전적인 목표가 있는 거긴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석탄의 발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중국도 점점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앞으로 더 줄여갈 거고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석탄의 발전 비중을 42% 정도에서 22% 정도로 줄여나가겠다. 그 대신에 신재생 에너지를 6% 정도 수준에서 30% 정도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산업 부분에서는 이제 한국이 중화학 구조가 거의 30% 정도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산업 구조 조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2030년까지는 14.5% 정도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 부분, 수송 부분, 건물 부분에 감축을 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 두세 차례에 걸쳐서 수정을 거쳐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가장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표도 한 감축 목표가 되겠습니다. 2030년 말고도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두 개의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시나리오 A는 석탄 발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 시나리오 B는 LNG 발전을 조금 존재시키는 것, 남겨놓는다. 그렇지만 A안, B안 모두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을 2050년에는 60%에서 70% 달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산업 부분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탄소 분야의 중점 부분 그리고 산업적으로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등을 선정을 해서 예산까지도 마련을 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아주 중요한 산업이면서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동차, 조선, 제지, 유리 이런 데에서도 일반 산업 분야지만 탄소를 관리하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특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자원순환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기술 개발과 혁신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서도 철강그룹, 반도체그룹, 정유그룹, 조선그룹 등이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선언을 하면서 나가고 있고요. 심지어 금융인 우리금융 또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네이버 이런 데에서도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데 메탄도 마찬가지지만요. 이것이 미세먼지와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고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비산먼지라든지 사업장이라든지 오존과 같이 만나서 생기는 부분들이 있고 또 생활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한 정책들에서 많이 녹아들어가 있고 또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활 속에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생활 속의 배출량에 대한 관리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하는데 그래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 덕분에 한국은 아까 정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꽤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생기는 것들인데 당연히 이제 산업도 멈추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적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발생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이와 같이 공기질이 개선이 됐더니 저희들이 이제 그 조기 사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1,000명 정도가 조기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파리라든지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데서도 이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 얘기는 결국에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미세먼지 배출에 있어서는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의 활동이나
이런 데서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저감 정책이 지금까지 이제 중국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이외에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녹지를 많이 늘린다든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나 시설물 주변에 녹색 방지책을 설치한다든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대기에 대한 계획을 2016년에 세워서 대기오염 배출량 허가제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지역 총량제 같은 것들도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다. WHO의 그 기준보다도 낮아야 되겠다 해서 고농도 계절 관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중순서부터 한 4월 말까지 시작이 돼서 상당히 이제 다양한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이나 중유 발전소를 쓰는 발전소들은 그 운행을 제한한다든지 80% 정도까지만, 사업장에 대한 조업을 중지시킨다든지, 또 아주 매연을 많이 발생시키는 차량의 도심 진입을 막는다든지, 그리고 전기차로에 대한 전환을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가 20만 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메인 주제인 한중에 대한 이런 환경 협력을 더 강화시켜서 상호 간의 조기 경보 체제라든지 공동 연구 개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러한 성과에 조금 힘입어서 앞으로도 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에 대한 미세먼지 대책을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수송 부분에서는 자동차 연료 가격 조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특히 경유, 디젤차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억제하고, 그다음에 내연기관차 같은 것들을 유럽 같은 데는 2035년 이후서부터는 새로운 자동차에 내연기관은 없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친환경 자동차로 많이 몰아가는 것들도 생기고,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와 연계된 다자간 노력도 하겠다. 그다음에 국가 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조금 만들어서 같이 가보겠다. 특히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보호라든지 건강 영양 조사라든지 배출량 관리 체계 개선,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는 환경 교육, 사실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맨 오른쪽에 보시면 높다 낮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상호 이중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약간의 제도적인 것과 중복성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기 환경 종합 개선 계획,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 수도권 대기 환경 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 특별 계획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더 잘 된다고 그러면은 대기 환경 관리에 있어서, 특히 미세먼지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이 입안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연계한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어서 잘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 그리고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학단지나 철강에서 연소를 하면서 나갈 때에 사각지대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봐야 되고, 탄소 중립과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연구 개발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력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특히 농업 쪽에서 나오는 암모니아는 이게 2차적인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 특히 또 하나는 도시숲 같은 것들도 많이 조성하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에는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환경 관련돼 있는 재정에 대한 지원이나 지원법들이 좀 많이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대한상공회의가 연구개발조합의 활성화를 하겠다.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50%, 정부에서 50% 되겠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키고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 이제 친환경 연료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복되는 규제에 대한 법들도 조금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중국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생활 주변에 있는 VOC 같은 것들은 단계적으로 이게 이제 뭐 인쇄소나 세탁소나 도장 시설 같은 데에서 휘발성 물질들을 많이 쓰는데 이거가 어디에서 얼만큼 나오는지 또 기술은 대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중국과 주기적인 오늘과 같은 민간과 공공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의 정책과 기술 같은 거와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것이 나중에 동북아 환경 협력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 미세먼지, 황사, 최근에는 이제 메탄 서약 40개국이 우리나라도 메탄 서약을 했는데요. 2030년까지 40% 정도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메탄 협약인데, 협약이 아니고 이제 메탄 선언인데 이런 것까지도 아우르는 동북아 환경협력체에 대한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꽤 오랫동안 개인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했지만 동북아 환경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과 일본, 더 나아가 몽골, 아시아, 러시아가 참여하는 동북아 환경기금 같은 것들도 중장기적으로는 같이 연구해서 나갈 때 동북아의 환경은 정말로 푸르게 푸른 산 맑은 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